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연금 시리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금 어디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7가지인가 그거 배우고 끝났어요. 자, 우리가 연금 운용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죠? 운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쉬운 것부터 전략을 쭉쭉쭉쭉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순간에 깨님께서 나는 그래도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산업을 한번 쭉 훑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금 시리즈에 있는 내용이 맞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깨님이 연금 저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빼왔습니다. 주식 컨텐츠 같지만 요거는 연금 컨텐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연금 시리즈에 주식 시장에 존재하는 그런 ETF로 살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금뿐만 아니라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도움되는 정보 아니에요? 맞아요. 연금에서는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주식 개인 계좌에서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반대가 돼야 돼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주식 ETF만 가지고 안정적인 연금 운용을 한다는 건 시간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좀 유리한, 많이 유리한. 봐봐요. 오늘 배울 그 ETF들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주식 시장이에요. 왜냐면 채권 이런 거 안 가지고 왔으니까. 주식 시장이란 말이죠. 주식만 가지고 그 ETF들로 포트를 잘 짜는 거 좋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담보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금이라서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연금이라서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연금이라서 부을 기간이 긴 사람은 공격적이고 개시가 얼마 안 남았다 하면 보수적. 그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자, 연금 수령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공격적인 것에서 조금씩 보수적으로 바꿔가는 게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대신 해주는 TDF를 선택해도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해가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깨님처럼 아직 많이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연금을 지금 목표에서 준비를 할 때 주식만 가지고 ETF를 짜가지고 공격적으로 운용을 한다. 괜찮죠. 하지만 그대로 한 30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봐봐요. 아무리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가치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베타라는 거 존재하잖아요. 그게 내가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기 바로 직전에 시장 하락이 생길 거라는 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깨님이 오늘 배울 이런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많은 ETF들로 공격적인 포트를 짜고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둘 이 주식시장의 섹터 정리, 요거는 한번 배워두시면 섹터는 다양하니까 주식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ETF만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니까. 그래서 ETF를 쭉 가져왔으니까요. 이걸 배워두시면 연금에서도 써먹고 IRP에서 써먹고 ISA에서 써먹고 위탁 계좌에서도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 무슨 말이죠? 산업, 분야, 분류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섹터 뭐 있어요? 반도체, 2차전지, 2차전지, 2차전지. AI. 잠깐. 자, 거의 다 틀렸죠?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섹터가 있고 테마가 있어요. 우리는 거의 혼동해서 써요. 사실 명확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테마는요, 언제든지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하다가 그 테마가 완전히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 섹터화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좀 더 이렇게 구분을 확 지어버리는? 네. 이 섹터는 완전히 그냥 이론적이고 이렇게 정립된 그런 거라면 테마는 그런 거랑 약간 결이 달라요. 그래서 봐봐요. 자, 방금 얘기했던 반도체, 그리고 자, AI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거기서 거기. 아니. 왜? 반도체가 AI 포함되어 있나? 그렇죠. AI는 테마고 반도체는 섹터잖아요. AI 테마 속에는 AI로 실제로 서비스를 내놓는 그런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도 있고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테마라는 것은 특정한 이 컨셉을 중심으로 거기에 연관될 수 있는 또는 주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주가가 같이 오를 수 있는 거를 묶으면 테마예요. 하지만 섹터는 그야말로 산업구분이에요. 산업구분. 전통적인 산업구분이에요. 음식료? 완전한 섹터죠. 근데 봐봐요. 음식료 하면 섹터예요. 라면 테마. 그럼 음식료 회사들 중에서 라면 회사들만 뽑히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 라면 회사 완제품을 파는 회사도 있지만 라면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들도 따로 상장이 또 돼 있고 거기 안에 재료를 만드는 회사들도 또 상장이 돼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엮으면 라면 테마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음식료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음식까지 같이 들어있는 하나의 섹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가 있고 섹터가 있는데 우리가 ETF들을 볼 때도 섹터 ETF가 있고 테마 ETF가 있어요. 되게 모호할 수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한번 딱 배워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은 주로 어떤 걸 살까요? 섹터를 좀 많이 사요. 한국에 들어올 때. 아 진짜요? 외국인들은 섹터를 많이 사고 개인들은 테마를 많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외국인들은 산업 통째로 사는 걸 좋아하고 우리는 변동성이 엄청 심하잖아요, 테마는. 크죠. 훨씬 크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주로 사거든요. 왜냐면 특정 산업 자체를 사고 싶다. 야, 한국의 조선업을 사버리자. 야, 한국의 금융을 사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왜냐면 워낙 풀이 넓고 돈이 크잖아요. 그런 관점에 접근을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야, 은행을 다 사면 수익률이 낮아. 그 중에 뭐 특정한 것만 고르자. 금융을 다 사면 너무 낮아. 증권만 고르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반도체 회사들을 전부 다 사면 너무 많으니까. AI에 연관되는 특정 기업들만 골라 사자. 전기차 전체를 다 사버리면 너무 많으니까. 뭐 테슬라에 연계되어 있는 친구들만 골라 사자. 뭐 이런 생각들이 컨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테마 ETF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은 테마 ETF가 훨씬 크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테마 ETF는 접근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테마 ETF가 나온 시점에는 그게 되게 핫한 시점이기 때문에 물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반면에 이제 섹터 ETF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루하다. 너무 분산이 많이 되어 있다. 너무 느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건 섹터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산업 분류를 누가 하느냐? 자, 글로벌 기준이 있어요. 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기준인데요.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 저기 적혀 있잖아요. 어디야?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 이거 깜짝 놀랐네, 진짜. 여기 윅스 보고, 한 거군요. 자, 긱스가 글로벌 기준입니다. 글로벌 기준인데, 윅스는 뭔데요? 요거는 코리안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YG가 붙어 있어요? 이거 만드는 회사가 YG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회사는 YG, 우리는 어디서 봤냐면, FN가이드 들어봤죠? 이 금융 정보들을 공유해주는 정보 사이트인데, 여기가 이제 YG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덱스 만들어요? FN 인덱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사는 정말 많은 ETF들의 지수를 여기서 많이 만들어줘요. 자주 나올 겁니다. ETF 이름에 FN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 회사는 YG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YG에서 이렇게 긱스를 코리안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윅스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윅스의 뜻은 Y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s입니다. 긱스는 글로벌. 자, 그래서 윅스 기준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조차 제가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건 저도 이거를 막 이렇게 정리해서 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현대사회에 적용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요? 너무 산업이 분류가 너무 커요.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 막 이렇게 막 있는데 소분류까지 가야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뭔가 취향에는 맞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제가 대분류만 가져왔거든요.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가져오면 이 영상이 한 3시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대분류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네. 소분류로 파고들면 되나요? 그렇죠.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탑다운 전략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한가를 보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타고 내려가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대분류 정도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ETF 투자잖아요. ETF 사는 거는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가치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요거는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자, 대분류는 10개로 분류가 되고요. 중분류는 28개, 소분류는 거의 79개의 분류들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이제 거의 테마랑 붙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대분류 뭐가 있냐면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 관련 소비재,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금융,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틸리티.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거의 공식에 가까운 윅스 용어입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헬스케어라고 쓰잖아요. 헬스케어가 아마 긱스 기준이고 우리 기준으로는 건강관리 같은 말이죠. 그런 대분류를 가지고 있고 여기 안에 중분류 정도만 가면 일단 ETF 선에서는 어느 정도 다 끝나요. 자, 산업재 안에는 자본재 뭐 이렇게 운송 나눠지고 경기 관련 소비재 안에는 이렇게 중분류들이 있고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이 많은 산업 분류들 중에서 이제 내가 관심이 가는 것 보통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게 가이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눈에 띄는 섹터 깻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요즘 금융 너무 좋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배당? 뭐요? 저 PBR? 그러니까 그거. 저평가.
뭐죠? 아, 밸류업. 그래, 밸류업. 밸류업. 우리 영상도 많이 찍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깜짝 놀랐네. 다른 사람 아니죠? 근데 여기 자동차 이런 거는 뭐예요? 아, 봐봐요. 자, 자동차는 필수 소비재예요? 사치재예요? 사치. 아, 필수.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해볼게요. 내가 돈이 많고 자금을 떠나서 사는 차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사고 적으면 안 사는. 많으면 사는. 오, 그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수 소비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동차가요? 네, 그쵸.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차의 위상은 더 높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기준 그리고 윅스 기준 둘 다 자동차는 경기 소비재입니다. 경기 소비재라는 말은 사이클을 탄다는 거고, 경기 좋을 때 많이 사고 안 좋을 때 많이 안 사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그런 결과가 항상 나오죠. 그래서 경기 소비재입니다. 대분류 10개 윅스 기준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읊어볼게요. 자, 에너지 따라하세요. 에너지, 자, 소재, 소재, 산업재, 산업재, 경기 관련 소비재, 경기 관련 소비재,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건강관리, 금융, 금융, IT,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틸리티. 유틸리티. 이렇게 10개입니다. 대략 느낌은 좀 오죠. 아, 이게 산업분류구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산업분류를 구분을 해놓고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구분 짓고 막 그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중분류도 대략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에너지 안에는 중분류도 하나밖에 없어요. 에너지. 소재는 소재. 산업재는 자본재 운송 서비스. 좀 어렵죠. 자, 경기 관련 소비재 중에서는 자동차, 의류, 호텔, 레스토랑, 유통, 교육. 뭔가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많이 쓰고 적어지면 덜 쓰는 곳들입니다. 자, 필수 소비재는 반대겠죠. 식품, 음료, 담배. 담배는 근데 왜 필수 소비재예요? 담배요? 완전 필수죠. 전 흡연자로서 밥은 굶어도 담배는 피죠. 어? 돈이 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밥을 안 먹고 담배를 사죠. 너무 당연히. 자, 건강관리는 건강관리 장비, 그리고 제약, 생물공학 이런 게 있고, 금융 안에는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것들이 있고, IT 안에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디스플레이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미디어, 엔터, 전기통신 이런 것들이 있고, 유틸리티는 유틸리티입니다. 이렇게 대분류와 중분류와 거의 1대1로 매칭이 되는 곳들도 좀 있습니다. 요거는 더 이상 세분화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실제로 산업은 너무 크지만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근데 산업은 큰데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거는 그렇게 많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장된 기업도 많이 없는 거고. 독점? 과점? 그런 게 많죠. 저런 산업 자체는. 유틸리티, 에너지 다 그렇잖아요. 딱 떠올려봐도 어때요? 유틸리티 가면 통신주들 있을 거고, 에너지 가면 뭐 한전, 가스공사 이런 거 있을 거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ETF 뭐가 있을까요? 석유, 석유. 천연가스, 그렇죠. 친환경. 오, 그걸 여기서 생각해냈군요. 자, 이런 것들이 에너지 산업에 있는 분야들일 겁니다. 자, ETF를 제가 긁어 와봤습니다. ETF는 주로 제가 정보를 긁어 오는 곳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던 펀 ETF랑 ETF 책. 자, 펀 ETF, ETF 책 이거 두 개면 거의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찾아집니다. 여기 두 개에서 위주로 긁어 왔습니다. FN. 그죠. 오, 찾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름에 FN이 붙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수 만드는 회사 이름이에요, 지수. 와이즈에서 인덱스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이셀렉트. 이게 뭐죠? 이상하잖아요. 저거 지수 만드는 회사 이름이에요. 뭐 솔렉티브 이런 거 들어봤죠? 뭐에도 솔렉티브가 있고 뭐에도 솔렉티브가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그거 이제 저렇게 지수 만들어주는 회사들 이름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제일 큰 거는 이 규모를 한번 지금 머릿속에 잘 익혀봐요. 이게 산업이 큰 거랑 주식시장에서 ETF 큰 거랑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시가총액 등을 보면서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는 얼마만큼의 덩치를 이루고 있구나 이런 감을 좀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제일 큰 거는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에너지 산업에서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자력이 1등이에요. 원자력 1등이고 무려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원자력 1등인 게 제 생각에 얼마 전이겠죠. 이거 원전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원전 지금 제일 좋을 테니까. 그리고 2등이 코덱스에서 만든 K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요거는 ESG 떴을 때 확 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하나로 원자력이 세 번째 있고,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맞출 수 있어요. 오, 라이즈 KB 하나로 NH. 오, 정확합니다. 딴 거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쪽 안에도 열어보면 원자력이 있겠죠. 여기도 있겠죠. 자, 추측해보는 거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열어보는 습관 들여야 됩니다. 열어볼 때 이런 데 들어가서 열어보면 진짜 쉽게 보여요. 아마 있으니까 지금처럼 원자력 테마가 강할 때 이렇게 상위에 있는 걸 겁니다. 자,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이런 거는 이제 테마 ETF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다 테마예요. 제가 볼 때 다 테마입니다. 거의 하나만 섹터 ETF입니다. 섹터 ETF를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타이거 200, 자 이름부터 나오죠. 코스피 200, 200개 중에서 에너지 기업이나 화학 모아놓은 이런 게 아주 전통적인 섹터 ETF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완전 대기업만 들어있겠네요. 코스피 200이면.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원자력만 포커스 되어 있지는 않겠죠. 근데 궁금한 게 친환경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사고 싶으면 친환경 종목들은 거의 코스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아나요? 친환경은 돈 없으면 못해요. 오히려 친환경만 하는 회사는 잘 없지만 대기업이 친환경을 같이 하거나 신경 쓰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테마 ETF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큰 기업이 ESG 뭐 이런 거 에너지 쪽 잘한다고 해가지고 원전 쪽 좀 잘한다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실제로 그게 비중이 안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테마 ETF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테마가 센데 왜 내 거는 안 오르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잘 골라야겠다. 안에 좀 잘 뜯어보고. 그렇죠.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나는 풍력 발전에 관심이 있어. 근데 풍력 기업 하나만 살려고 하니 어려워. 전반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들을 사고 싶어 해서 ETF를 고를 때는 이제 다 열어봐야 돼요. 자, 이게 에너지 ETF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우리 이 시기를 살아갈 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에너지 쪽이면 우리가 관심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ESG 시대부터 해서 친환경이 쑥 올라오다가 친환경 끝날 때 즈음에서는 요즘에는 또 원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섹터 구분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산업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게 테마 ETF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배적으로 어떤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것만 보고도 좀 알 수 있습니다. 아, 원전이 지금은 대세? 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대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소재입니다. 소재 좀 막연하죠. 소재? 뭐지? 카본? 철강? 2차 전지도 소재인가? 그런 것들이 막 엮여 있겠죠. 개별 기업들은 이런 것들 우리가 골라서 공부해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ETF를 우리가 고를 때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ETF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소재 ETF 이런 거는 없겠죠. 테마일 것 같아요. 그쵸. 소재 ETF 이런 거 놓으면 안 사요. 왜냐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종목이 몇백 개가 들어갈 텐데 그거는 외국인들은 살지 몰라도 개인들에게는 너무 매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재 산업에는 어떤 것들이 테마를 띠고 있는지 한번 보면 2차전지입니다. FN 나오죠? 여기도 FN. 자,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핵심 소재, 코덱스 철강 있네. 이렇게 이름 딱 돼 있는 거는 전형적인 섹터 ETF죠. 근데 또 까봐야 아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철강이라는 지금 W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철강 소재, 이게 진짜 섹터 ETF다. 자, 코스피 200에 있는 기업들 중에 철강 기업과 소재 기업. 그러니까 철강은 소재에서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은 일단 담고 그 외에는 소재 기업들만 담겠다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소재라는 섹터를 벗어나는 기업들은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리얼 소재 ETF인 거죠. 인기도 많이 없습니다. 위에 봐봐요. 5천억 나왔습니다. BNK 은행에서도 만들어요? 아니겠죠? BNK 자산운용. 코액트는 처음 들어보죠. 코액트는 코덱스 액티브를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코덱스는 주로 이제 패시브한 인덱스 ETF들이 많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으로 액티브한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액티브 자산운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아예 따로 있는데 거기서 출시하는 브랜드가 코액티브입니다. 이름 말 그대로 이제 액티브한 투자인 거죠. 여기서는 테크 핵심 소재 공급망 액티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적혀 있죠. 테크 분야에서 핵심 소재 쪽을 우리가 공급망을 파악해서 액티브하게 매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만 담겠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소재 ETF였습니다. 자, ETF를 볼 때는 우리가 보통 1,000억만 넘으면 정말 큰 초대형 ETF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는요 100억 정도 기준으로 이거 넘으면 일단 규모는 합격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격. 진짜 50억이 아니고? 50억이 상패 기준이구나. 50은 상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간당간당히 우리가 살 필요는 없으니까 기관들이 살짝만 사줘도 이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100억 기준으로 보세요. 근데 5천억짜리가 있네. 그리고 2등도 1,500억이네. 와, 2차 전지는 ETF로 사는 사람이 정말 많다. 저 왠지 타이거 저거 샀었던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네요. 정말 초대형 ETF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투자 아이디어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4년 8월 21일이거든요. 지금 벤츠 불나가지고 2차전지 캐즘에다가
원래 전기차 시장 자체는 저기 중국이 계속 불을 지펴주고 있었는데 중국이 주춤하니까 사실 테슬라 혼자만으로 독주가 약간 힘들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성장하는 산업의 함정이라는 캐즘에 빠져 있는데 최근에 벤츠 불 크게 나면서 지금 2차 전지 쪽은 정말 초토화돼 있거든요. 그럴 때 시간이 많다면 공부 차근차근 해가지고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선별해서 사면 되겠지만 아닐 경우에 개별 기업을 하나하나 공부해가지고 살 수 있는 시간은 나에게는 없을 것 같다. 또는 연금 계좌나 IRP 같은 곳에서 사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는요. 이런 ETF를 활용하는 겁니다. 다 돼 있잖아요. 준비 다 돼 있죠. 누구는 양극재만 사고 싶기도 하고 누구는 2차 전지 소재 묶여져 있는 거 사고 싶기도 하고 원하는 거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재 데려가야겠죠? 근데 저렇게 까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저게 뭔가 궁금해서 까왔어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을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ETF를 산다는 것 자체가요. 개별 기업 분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은연중에 있죠. 그래도 뭔지는 대략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산업을 아는 게 더 중요한데 만약에 그거랑 관련 없는 게 그냥 끼워져 있는 거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ETF 만들 때? 애매한 거 많죠. 애매한 거. 잠깐만 이게 2차 전지였어? 2차 전지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기는 있는데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나? 이런 거는 엄청 많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 ETF를 누군가 산다면 그 의도 자체를 우리가 파악해보면 개별 기업 분석하는 것도 일단 어렵기도 하고 산업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근데 묶음으로 봤을 때 이 산업은 성장할 것 같다라는 걸 일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 확신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개별 기업까지는 다 몰라도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이게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니야. 한번 정리되고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에코프로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몰라도 2차 전지 요새 안 좋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생각 선에서 할 수 있는 투자를 만들어주는 거는 ETF의 역할인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쉽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방금 깻님이 말한 것처럼 명확한 이해를 안 하고 사기 때문에 오는 단점도 있는 거죠. 양날의 검입니다. 근데 이왕 길게 모아갈 거면은 좀 알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금에서는 개별 기업을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ETF를 사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연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짧아도 3년, 길면 뭐 10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알고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ETF를 우리가 다룬다면 첫 번째는 산업 레포트를 좀 보는 거죠. 산업 레포트를 보면 그 산업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이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영상도 이런 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쭉 보면 내가 포스코가 될지 에코프로가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깊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산업 자체가 살아나 있구나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아까 펀 ETF나 이제 ETF 책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요. PDF라고 불리는 게 우리가 다운받는 그 양식의 PDF 말고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구성 종목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글로 번역돼 있으면 구성 종목이라고 부르고 안 그러면 PDF라고 나오는데 그걸 열어보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가는 거죠. 위에서부터. 쉽잖아요. 순서 정해서니까 쉽잖아요. 위에서부터 공부해가다가 만약에 이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찾았어. 그러면 개별로 넘어가 되겠죠?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쭉 봤는데 딱히 그런 건 안 보여. 그러면 안 넘어가 그대로 ETF를 더 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어때 보여요? 깻님의 판단. 소재 점수는요? 소재 점수요? 매력도. 근데 일단은 저 2차 전지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공부는 테마 탈 때 하면 좋다고. 그때 정말 유튜브 키잖아요. 박사님도 나오고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설명 영상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이제 사는 거는 나중에 사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은 중국보다 더 잘하지만 배터리 중에 일부를 잘하죠. 기술력은 아무튼 중국보다 높다고 하던데? 달라요? 중국이 따라올 수는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중국 리스크 전 생각했어요. 2차 전지에서. 이게 좀 어려운데요. 모든 기술은 다 따라와져요. 따라오는 사람과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이 격차가 좁혀지는 게 정상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건 따라오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만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요. 배터리가 좋고 성능도 좋아요. 안정성도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싸. 근데 이 따라오고 있는 중국에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완전히 성능을 따라잡지는 못하는데 가격이 너무 싸요. 이게 산업적으로 볼 때 항상 우리가 제일 좋은 걸 택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게 혼재돼 있는 시장인 거죠 지금도. 그 벤츠가 불나온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중국 배터리. 네, 열어봤더니 중국 심지어 CATL도 아니에요. CATL 세계일이거든요. CATL도 아니고 파라시스라는 처음 보는, 우리도 처음 듣는,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우리도 처음 듣는 배터리 걸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불이 나고 난리가 났던 거겠죠. 근데 이제 다른 거 열어보면 우리나라 든 거는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2차 전지 하면 사고 싶잖아요. 지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이러니까.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사기가 좀 애매한 게, 중국 정부는 왜 막 다 퍼주고는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애들만 완전 쾅 크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리스크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걸 사모아도 되나.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거 요거 보면 나옵니다. 어디? 요거 보면 나옵니다. 아, 거기에? 지금 깻님이 떠올린 게 2차 전지를 ETF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산업 동향이나 이런 곳에서는 저런 설명이 다 들어가죠. 근데 산업적으로 보는 이런 개념도 있지만 공학적으로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찾아보다 보면 중국이 만든 뭐 LFP 배터리랑 우리가 만든 삼원기 배터리의 차이, 그게 결국 따라오느냐, 아니면 이 LFP 중국에서 만드는 얘도 개량을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약간 좋은 기술, 안 좋은 기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기술에다 보완하면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이길지는 사실 제가 진짜 영상 많이 봤거든요. 그때 진짜 많이 봤는데 모르겠어요. 공부로 정복이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많이 봤거든요.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애널리스트 분들 영상 많이 봤는데, 레포트 진짜 많이 봤는데 모르겠어요. 결국 2차 전지가 어려운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 세계의 기업들이 같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계도 서로 경쟁도 하고 있거든요. 그 외국인 나가지고 경쟁을 하면서도 그들과의 경쟁력을 공학적으로 이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변수가 진짜 많고 이해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점점. 그래서 ETF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오히려. 네. 안 그러면 대장주를 사는 거겠죠. 뭐 포스코 아니면 에코프를 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양극재 쪽으로 가고,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이런 점점 좀 갈라지는 쪽을 공부를 해가지고 콕 집지 않는다면 ETF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관심 있는 거 산업 레포트를 봐야겠다. 그냥 안 보고 살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는지 같은 거는 이제 산업 레포트 보면 나오니까요. 자, 소재 ETF였습니다. 소재라서 더 어려웠어요. 자, 소재라는 건 이게 말 그대로 완제품의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좀 많았다. 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은 산업재입니다. 이건 또 뭐야? 소재는 그래도 뭔가를 알겠어요. 산업 재료? 어렵죠. 이거는 제일 와닿지 않는 섹터의 분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소재는 그래도 이제 더 쉬워 보여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산업재?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분류가 그만큼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자, 산업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이게 산업재입니다. 조선, 방산, 전력, 중공업, 우주항공, 조선. 근데 진짜 ETF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인기 있는 게 뭔지 알겠네요. 네. 자, ETF는 제가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산업재 섹터 안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중분류, 소분류까지 나눠지잖아요. 그런 거 통틀어서 지금 이 산업재 섹터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은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 지금 조선 너무 좋거든요. 방산 너무 좋거든요. 지금 너무 좋은 만큼 ETF도 그만큼 커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놀랍게도 와, 조선 ETF 3,200억, 방산이 2,100억. 저 이거 좀 보고 놀랐어요. ETF가 이렇게 크다고? 플러스가 어디지? 한화. 오. 한화니까 한화 시스템. 방산 하나 거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화에서 만든 거를 일부러 사람들이 골라서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네, 방산 쪽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주항공 쪽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우주항공 and UAM입니다. UAM은 얼번 에어 모빌. 그쪽도 한화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계열사 거니까 조금 더 그런 게 잘 통하는 거죠. 이건 좀 관심 있는데요. 우주항공, 중공업? 플러스 둘 다. 아, 둘 다요? 요렇게? 오, 그쵸. 둘 다 엄청 긴 미래로 봤을 때 유망함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본인 회사만 넣어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차피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그것만 가능해요. 삼성그룹 ETF. 아. 삼성그룹이 계열사가 30몇 개인가 있어가지고 상장된 것만. 그것만 골라놓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ETF 만들 때는 몇 종목 이상 넣어야 되죠? 10개. 10개 이상 넣어야 됩니다. 근데 특정 하나의 산업에 엮여있는 기업이 10개를 다 가지고 있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10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럴 때는 뭘 하는 줄 알아요? 이름에 플러스가 들어가요. 보여줄게요.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말은 자, 소울에서 만든 대한민국 조선의 탑3. 조선 탑3 어디예요? 현대. 삼성, 현대, 이제 한화죠. 요거 3개 놓고 10개만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중소 조선 회사나 관련사들을 좀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공급망. 공급망이 있는 기업들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담기 때문에 이름이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나머지 7개 비중을 막 확 줄여버린다던가 그럴 수는 없나요? 그럴 수는 있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그 기준에 다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거 열어보면 안 열어봐도 알겠지만 위에 있는 3개에다가 대부분의 비중을 두고 밑에 있는 나머지 기업들은 비중이 되게 작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와 3,200억짜리 ETF입니다. 그럼 이걸 매수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잘 읽어봐요. 야 조선은 어차피 3개잖아. 3개 다 살려 그러니 주식 수도 많아지고 금액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ETF를 봤더니 3개 담고 나머지는 짜잘하게 넣어준다 했잖아요. 짜잘하게 넣는 것도 반사이익을 받는 친구들이에요. 내가 하나를 꼭 골라 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럼 큰 거 3개를 한꺼번에 묶어 살 수 있는 떡튀순 세트구나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K방산, 전력, 중공업, UAM, 우주항공, 조선 그리고 해운까지 붙어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산업재 ETF였습니다. 괜찮은데? 여긴 좀 관심이 가네요. 산업재라는 단어는 뭔가 했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 빼고 다 쉬워요. 큰 분류가 이제 난해하고 어려운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은요. 경기 관련 소비재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기 소비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동차. 볼까요? 짠. 와, 진짜 쉽다. 왜냐? 소비재잖아요. 우리가 소비자잖아요. 게임이 경기를 타요? 타나 보네요. 게임을 전혀 안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여행, 레저, 중국 소비 테마, 자동차 탑3, 게임, 컨택트. 자, 요렇게가 바로 경기 관련 소비재 ETF였습니다. 덩치를 한번 보면요. 이야, 놀랍습니다. 자동차가 5천억. 자동차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겠어요? 현대차,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뭐 만도 들어있겠고, 한국타이어 들어있겠고,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한원시스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것들 다 묶음으로 사는 걸 거고, 그렇게 자동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큰 산업이고,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가총액 나오는 게 이상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놀랍도록 진짜 크네요. 5천억짜리 ETF를 보는 날이 오다니. 근데 그런 생각 들죠?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현대차가 좋을 것 같아요, 기아차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바로 결정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글로벌 경쟁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가게 되면 또 다르거든요. 이런 산업이야말로 저처럼 예전에부터 계속 했던 사람들이 유리한 부분이 많죠.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부터 해서 한타 뭐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하나하나 지금 공부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런 많은 고민들이 이제 ETF로 많이 해결이 되는 거죠. 다음은 타이거 여행 레저입니다. 여행 레저라고 하면 여행사, 우리나라 여행사 상장 막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이제 항공 들어가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깔고 레저면 카지노도 들어갈 것 같은데 열어보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는 있겠다. 이걸 열어보면 여행 레저 한번 열어봅시다. 여행만 쳐도 나오네. 이걸 딱 봤을 때 개별 주식 매매를 분석이나 이런 걸 그래도 많이 해본 저는 PDF 보면 얼추 성격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면 그것도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 강원랜드가 1위네? 비중이 대한항공, 호텔신라, 하나투어, 아시아나,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카지노와 항공이 거의 다네요 위에. 이런 거 하나하나의 속성 같은 거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쌓아가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파라다이스 이런 것도 낯설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자, 이게 ETF를 고른 요령이기도 합니다. 중국 소비 테마, 자동차 탑3 플러스. 자, 요거는 탑3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게 3개겠죠? 3개 담아두고 나머지 이제 관련된 기업들 쭉 담아주는 거겠죠. 이 3개가 아마 메인으로 담겨 있을 것 같고요. 게임 테마 하면 우리나라 게임은 뭐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컨택트라고 하면 언택트라고 다르잖아요. 컨택트는 뭐라고 보면 되나요? 리오프닝이죠. 요거는 코로나 끝난 후에 대면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라는 의미거든요. 저도 확 와닿진 않으니까 한번 쳐봅시다. 언택트가 오히려 우리는 익숙하죠. 우리가 코로나 때 주가 오른 기업들을 언택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컨택트 기업들은 짠 대한항공, 하이브, 강원랜드, 호텔신라, JYP, 이마트, 신세계. 하이브는 왜 있는 거예요? 콘서트 하니까. JYP도. 자, 그런 게 컨택트였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중인 거죠. 컨셉은 통하죠. 이게 테마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필수 소비재입니다. 다음은 경기 소비재를 방금 했어요. 경기 소비재와 아주 반대가 됩니다. 경기를 타는 게 경기 소비재였다면 경기를 안 타는 게 필수 소비재가 되겠죠. 좀 더 묵직한 무거운 애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짠! 화장품이 필수가 돼 있고. 근데 옛날에 그런 붉은 립스틱 효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경제학에. 그게 사람들이
빨간 립스틱의 판매량이 경기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나타냈던 거는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화장품을 더 많이 소비한다. 경기를 많이 타는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딱 보니까 필수 소비재가 되어 있군요. 바뀐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 사람들이 바뀌면 ETF 분류가 바뀌는 건지 윅스 분류가 바뀌는 건지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편입 편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화장품 인기 진짜 많았나 보다. 그렇죠. 푸드를 넘네요. 아니 비교도 안 돼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자, 필수 소비재는 전반적으로 경기 소비재보다는 인기가 없죠. 왜냐면 경기 소비재는 경기를 타면서 들쭉날쭉 변동성이 큰데 필수는 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100억대 ETF들이 거의 다 보여주고 타이거 화장품 혼자 1,500억 화장품 ETF입니다. 근데 저 화장품도 한 1, 2년 전에는 100억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부악 올랐을 것 같은데. 2023년과 4년 동안 가장 높은 성장을 또 보여줬죠. K 화장품. K푸드 이거 기억나요? 제가 그때 깻님 수업할 때 K푸드 ETF 사라고. 저 이거 샀었는데. 근데 되게 작은 거였네요. 그때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만큼 푸드가 인기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필수 소비재라는 이게 진짜 리얼 코덱스다운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사고 섹터를 그대로 담아놓은 섹터 ETF죠. 코덱스 필수 소비재 여기가 이제 132억입니다. 그 다음에 또 K뷰티 생활 소비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쉬운데 이해하긴 쉬워요 우리가. 근데 필수다 보니 변동성이 작고 시가총액은 별로 안 크다라는 또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모아가기 좀 괜찮지 않아요? 변동성이 작으니까. 그렇죠. 일단 묵직한 산업일수록 특히 필수라는 거는 안 망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절대 안 망할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산업도 안 망할 거고 아마 들어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평생 망하는 기업 하나 못 볼 거라고 저는 거의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하지만 안 망할 정도로 너무 무겁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다라는 이거 약간 이 동의어처럼 되어 왔었던 게 과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음식들 수출해버리고 화장품 수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도 지금은 격동기를 맞이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F 관점에서 보는 K푸드와 K뷰티였습니다. 필수 소비재. 저 궁금한 게 필수 소비재 요 진짜 섹터 ETF에는 어떻게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봅시다. 코덱스 필수 소비재. KT, NG, 아모레퍼시픽, LG생건,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오리온, 농심 다 들어있네요. 진짜 필수다. 담배, 화장품, 생필품, 음식료. 근데 진짜 그 필수 소비재 자체를 사고 싶으면 딱 이거를 사면 되겠다. 이게 진짜 리얼 섹터 ETF인 거죠. 코덱스가 이런 게 많아요. 코덱스가 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좀 대표 ETF 같은 느낌이 있었죠. 기관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했고 그만큼 ETF 시장이 작았어요. 당시에 ETF 사는 사람들 많이 없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했었으니까 당시에 코덱스가 그런 걸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보면 섹터 ETF들 하나씩 다 있어요. 크든 작든.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담겨있는 코덱스 ETF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건강관리 ETF입니다. 헬스케어. 자, 헬스케어는 요거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뭐가 떠올라요? 약. 그렇죠. 약. 약은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제약이랑 바이오로 나뉘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붙여서 부르기도 해요. 제약 바이오. 사실 약간 달라요. 약을 개발하는 거랑 약을 생산하는 거랑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약이 들어갈 거고 또 건강관리. 또 있어요? 기구? 맞아요. 의료기기가 여기 또 들어가요. 자, 요런 게 이제 포함해서 헬스케어라 불러요. 이거 좀 유망하지 않아요? 이거는 항상 유망했어요. 아니 미래 계속 그러니까 항상 미래, 더 훨씬 커질. 항상 미래 더.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인간 본연의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헬스케어 이거 사면 되겠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 제약 시장이랑 바이오 시장이랑 의료기기 시장이 되게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걸 다 묶어놓은 게 헬스케어 섹터란 말이에요. 그럼 ETF도 제약 ETF가 있고 바이오 ETF가 있고 헬스케어 ETF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커스하고자 하는 그 산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 제가 입사할 때도 먼 미래에 가장 유명한 그런 산업. 진짜? 네. 평생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인류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고 투자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거는 건강.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짠. 우와 비만 치료제. 2위네? 이야. 자, 1등은 가장 큰 범위를 자랑하고 있는 헬스케어입니다. 방금 말해줬죠. 많은 사람들이 헬스케어만 보고 헬스케어? 헬스는 아는데 헬스케어 어느 정도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2,700억 정도로 가장 큰 ETF. 그리고 보면 다들 1,000 몇백억씩 할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지금 되게 핫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놀랍게도 2등에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예요.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비만 치료제는 2개 있잖아요. 삭센다 마운자로 그 탑2를 담고 플러스 나머지를 채우겠다. 그렇게 했더니 2,000억입니다. 뭐예요? 노보노디스크? 네, 노보노디스크가 1111 있죠.
그다음 그 밑에는 뭐 머크 있고 존슨존슨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겠죠. 나머지 제약사들도 다 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은 높겠구나. 그렇죠. 그다음은 이제 바이오. 다르죠. 헬스케어랑 이거 달라요. 안에 열어보면 많이 달라요.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타이거 헬스케어 열어볼게요.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타이거 헬스케어가 지금 제일 크니까 열어보면 여기는 지금 다 들어있어요. 셀트리온, 삼바, 알테오젠, HLB,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레오캠 바이오. 그러기엔 너무 바이오 아니에요? 바이오가 다 올라와 있네. 아 근데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은 그래도 바이오보다는 좀 외면 산업 자체 작아. 훨씬 아직 작아서. 작으면서 비중이 안 큰가 보다. 뒤에 있을 텐데 안 보이. 그리고 요 최근에 저렇게 올라온 거니까 비중이 더 커진 거 아니에요? 이게 주가가 오르면 비중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네,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면 한번 혹시나 해서 열어볼게요. 아까 다른 게 나머지가 코덱스 바이오 열어볼게요. 헬스케어와 바이오의 차이점. 자, 휴마시스, 시젠, 신풍제약, 메디톡스, 휴지캠, 완전 다르죠. 완전.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거 헬스케어 ETF와 바이오 ETF를 두 개를 열어본 건데 완전히 달라요. 바이오는 진짜 말 그대로 미래 바이오고 바이오는 말 그대로 바이오텍이라는 게 좀 숨겨져 있어요. 약을 만들거나 그런 데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개발 쪽. 그런 쪽이 많이 있고 특히 시제는 그거잖아요. 우리 진단키트. 이것도 의료기기 쪽으로 많이 분류되는 쪽이거든요. 이런 쪽이 들어있는 거고 메디토스는 또 미용이잖아요. 그런 게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삼바나 SK 바이오팜 뭐 이런 큰 기업들은 다 헬스케어 ETF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바이오 회사 거의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중이 작아만 아 비중이 거의 2%씩이면 대략 한 40개 정도 다 쪼개서 넣은 거 아닐까요? 개수도 나올 텐데 아무튼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아 이름 비슷하고 산업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들어있는 거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타이거 바이오 탑10 그리고 K 바이오 액티브 오히려 타임폴리오 오 여기 지금 등장했네요. 가치 투자였나 저기가? 아 가치 투자가 아니고 수익률 그때 엄청 높았잖아요. 삼양 들어있고 막. 타임폴리오는 이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이 ETF를 출시하고 이 액티브 운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ETF를 출시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올라와 있네요. 바이오를 잘하나 본데요. 헬스케어는 대체로 시총이 높아요. 대체로 높아도 타임폴리오가 1300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액티브잖아요. 액티브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300원이면 되게 많네요.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자, 타임폴리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건 액티브잖아요. 그 회사의 생각을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있죠. 짠. 셀트리온, 알테오젠, HLB, 삼바, 레고캠, 파마리서치, 유한양행. 근데 저번에도 타임폴리오 거 봤었잖아요. 음식료였나 그때는? 삼양식품 들어있고 완전 급등한 거 다 들어있었는데 그 당시에. 급등 한 개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ETF는. 그렇겠죠? 그래야만 해요. 근데 이게 액티브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거 봐봐요. 15%, 14%, 8.9, 7.9 이래요. 위에 있는 게 이 정도 퍼센트 먹어버리면 뒤에 되게 작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봤던 거는 2%대 막 쫙 돼 있었잖아요. 그런 거야말로 그 산업 자체를 덩어리로 이제 바운더리 묶어가지고 우리가 ETF로 인덱스로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타임폴리오에서 만든 거는 이 비중이 마음대로일걸요? 좋아 보이는 대로?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근데 종목 안에 계속 바뀌니까 언제 담았는지 그런 건 알 수는 없어요. 아 바뀌구나. 계속 바뀌죠. 맞네. 액티브이기 때문에 특히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저 자산운용사를 믿고 사는 수밖에 없네요. 네, 딱 대놓고 이름에 그렇게 적혀 있죠. 자, 이게 건강관리 ETF였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 ETF입니다. 금융, 제일 큰 바운더리입니다. 우리도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뭐뭐뭐 있을까요? 은행, 증권.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세 개가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중분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은행이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그럼 ETF 크기도 어떻겠어요? 은행, 압도적으로 커요. 금융지주 이런 거? 그렇죠. 짠! 금융 ETF들 코덱스 은행, 타이거 은행, 서울 금융지주, 코덱스 증권, 코덱스 보험. 오, 여기. 코덱스 은행 4,200억,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2,500억. 우와, 두 개가 되게 눈에 띄네요. 당연히 열어보면 지주사들 쭉 들어있겠죠. 떠오르는 대로 은행 얘기해봐요. 큰데 국민은행, 국민은행, 농협, 농협, 신한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행. 뭐 BNK, JB 등등등 다양하게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기업은행도 있고 상장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 자, 여기서 농협 비상장이에요. 근데 엄청 크지 않아요? 농협은? 커요. 아무튼 농협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국민은행은 KB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상장되어 있고 신한은 신한지주, 하나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이런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 쭉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국민으로 많이 검색하거든요. 안 나옵니다. KB금융으로 쳐야 합니다. 하나 봐볼까요? 이거 하나 봅시다. 코덱스 은행 봅시다. 제일 큰 대장이니까 한번 열어보면 우리나라에 뭐가 큰지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코덱스 은행이야말로 그냥 전형적인 섹터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위에 있는 애가 더 큰 은행인 거예요. 카카오뱅크 들어있다. 진짜요? 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BNK예요. 카카오가 8.5%네. 카카오가 시총 지금 10조 되나? 아,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일반 은행보다 높다면서요. 옛날에 몇 개 합한 거랑 비슷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다른 애들은 올라가고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군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껴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요 순서대로 큰 은행들이다 이렇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약간 상식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랑 K뱅크가 있잖아요. K뱅크는 비상장인데 상장을 아마 준비하고 있을 텐데 K뱅크도 은근히 수익성이 좋은 회사, 알짜 회사로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런 점도 나중에 추가될 수 있겠죠. 증권이나 보험 쪽은 진짜 오히려 더 상장이나 이런 게 신규 진입이 없어요. 하지만 은행은 인터넷 은행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토스뱅크 같이 그런 쪽이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상장을 하고 나면. 상장해야 사잖아요. 자, 은행 진짜 많이 크네요, 여기. 다음은 IT ETF입니다. 정말 애매하다. IT. AI 이런 거 있나? 왜? 큰 거 들어왔네. 너무 큰데 쟤는. 우와! 여러분 지금 저희가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밤 11시에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창문을 열어놓고 여기만 불을 켜놓으니까 벌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작은 거랑 나방 몇 마리 들어왔는데 방금 부한 소리 내는 애가 들어왔어요. 지금. 참고로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벌레 괜찮거든요. 근데 깻님은 도시에서 귀하게 시멘트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벌레를 아주 무서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재밌네요. 이거 그대로 살려주세요. 라이블리하게. IT입니다. IT는 정말 크잖아요. 크고 안에 산업 분야도 정말 다양하게 많을 텐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잘 나가는지. 반도체밖에 없는데요? 그래요? 반도체 타이거 200 IT 있네요. 코스피 200 기업 중에 IT만 모아놓은 거. 저래도 반도체만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아, 지금 대한민국의 IT는 반도체가 이끌어가고 있구나. 요런 거 재밌을 겁니다. 10년 전에 제가 IT를 공부 시작할 때, 회사를 입사했을 때 공부시킬 때 사수들이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의 3대 IT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공부했어요, 저는. 2개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다니 그 산업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졌다. 투자의 개념에서 ETF들이 좀 잊혀져 가고 있다 이런 거고 그만큼 산업의 변화 속도, 성장 속도 이런 게 빠르다. 이게 10년이라면 야 10년이면 다 변하지. 근데 10년 지나고 보니까요. 많이 변했어요. 당시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집계량을 정말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BOE나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경쟁을 하는 거를 정말 면밀히 살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산업이 컸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ETF들 놀랍게도 시총 보여요? 이게 대한민국의 파워입니다. 반도체 파워 8,200, 와 8천억짜리. 근데 2등도 6,600억, 5천억, 3천억, 2천억. 와 시총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반도체를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근데 지금 약간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많잖아요. 네.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 이런 느낌인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도 그렇고? 그쵸.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반도체 산업 자체를 전체를 묶어서 투자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사실 가지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많은 기업들 중에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묶으면 정말 큰 거죠. 정말 큰 거고 묶어도 그냥 투자를 할 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상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국뽕 같은 게 좀 차오르나요? 자랑스럽지 않나요? 아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약간 무슨 느낌이에요? 대화. 왜? 너무 참신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 바로 이 영어 단어처럼 해석을 했군요. 그럼 뭐죠? 뭐였더라? 오, 저는 뭔가 소프트웨어 같은 게 떠오르긴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우리가 전부 지금 디바이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지 않나? 대화. 이걸 하기 위해서 X 해줘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에는 투자를 못 하니까. X 해줘 X. 아, 진짜 재밌다. 저처럼 생각과 잡념이 너무 많은 대문자 N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떠오르는 순간 요런 직관적인 답변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투머치 토크를 해요. 저 단답 잘하잖아요. 잘하는 게 아니라 단답 단답만 한다고요? 아니요.
단답을 좀 좋아하는. 네. 긴 말을 좋아해요? 저는 이제 약간 투머치 토커잖아요. 설명충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설명충인데 설명충을 만나면 즐거워요? 네, 저는 즐거워요. 아 진짜? 막 얘기 많이 해주면 너무 즐겁고. 내가 한마디도 못해도? 네네. 그 많이 듣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해줄 수 있겠구나. 뭐? 방금 들은 거. 어? 아니, 설명충이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대화가 안 되네. 방금 얘기하면 생각했죠. 방금? 그게 보였어 또. 그게 다 보였어요. 저는 머릿속에 7난장이가 살고 있는 정말 이 잡념이 많은 타입이어가지고 방금 그 대화의 막힘 속에서도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거구나 그런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자,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 보여드렸고요.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양방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통신도 들어갈 거고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는 모든 것도 커뮤니케이션 일종이죠.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이렇게 소통하는 개념이니까요. 어떤 것들이 이제 보면 감이 올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는 섹터 속에서는요. 자, K-팝, 미디어 컨텐츠, 엔터, K-팝, 웹툰, 드라마 이런 게 모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소비하는 컨텐츠들입니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 엄청 높았었을 텐데 정말 소외된 지 좀 됐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저런 거일 수도 있죠. 주가가 빠지면 봐봐요. ETF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 더 예측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예측 투자보다는 뭐죠? 이게 모멘텀 투자에 가깝죠. 모멘텀 투자라는 것은 지금 가고 있는 그 산업이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니 내가 올라타서 더 가는 것을 누리겠다라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빠지면 ETF는 더 급격하게 줄어요. 팔아서? 사람들이 팔아서. 그래서 지금 1,000억이 넘는 것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는 엔터 영역에 있는 디스카운트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만 해도 장난이었죠. 지금 사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봐봐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예측을 하는 투자를 한다면 산업이 어느 정도 사이클을 타잖아요. 이것도.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네? 매수를 고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겠죠 아마. 그런 관점에 접근하면 됩니다. 그만큼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래시잖아요. buy low and sell high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더 앞에 있습니다. buy low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있는 ETF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하지만 이제 많은 ETF 투자자들은 모멘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산업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가치 투자를 ETF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오, 격한 공감. 여기 느낌 왔어요? 아까 앞에서 뭐 느낌 하나 왔었죠? 2차전지. 아 맞다. 1시간 전이라 너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지금 녹화를 1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그렇게 안 길게 나가겠지만 자, 2차전지 3대 다 떠났잖아요 지금. 왜냐? 캐즘에 벤츠 불에 그리고 주가 빠진 것에 중국 침체에 다 복합돼 있고. 근데 아직 저 2차 전지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산업 레포트를 한번 봐야지 감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미디어 쪽은 진짜 놀랍게도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2차전지보다 미디어가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네. 왜요? 저 아이돌 하나도 모르고 미디어 드라마 하나도 안 보잖아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깻님보다 제가 느끼는 이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거리감과 벽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2차전지가 훨씬 가까워요. 또 왜냐? 더 차를 좋아하잖아요. 차를 사지 않을 뿐 관심사가 차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벤츠 전기차 모델들, 기아 전기차 모델들 뭐가 잘 나오고 뭐가 평판이 좋고 이런 거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맨날 보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보다 이쪽이 훨씬 어려워요. 아 그럼 이렇게 각자 사면 되겠네. 네. 저 같은 사람에게는 가치 투자의 개념에서 접근하더라도 ETF로 거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엔터랑 저는 게임. 제가 진짜 아예 모르는 영역. 그런 거는 ETF가 없으면 저 아예 투자 못할 거예요. 그러네. 각자 약한 부분을 산업 레포트 정도만 보고 ETF로 사면 되겠네. 관심 있는 거라면. 또 엔터 쪽은 그나마 제가 옛날에도 저 엔터는 비슷하게 있었기 때문에 뭔가 결이 약간은 비슷한 게 있거든요. 미디어 쪽은 진짜 잘 몰라요.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뭐죠? 유틸리티가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제일 쉬운 용어는 이거예요, 오히려. 인프라? 오 진짜? 이런 게 유틸리티예요. 유틸리티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거예요. 한국전력, 가스공사, 뭐 한전기술, 한전 KBS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뭐 이원 이런 친구들. 자, 이런 기업들 잘 모르죠. 한전은 알죠? 주식 사봤어요? 아니요? 근데 그 한전이 그거라며요. 평생 안 오르는 주식. 그래서 놀랍게도 인프라는 ETF가 없습니다. 펀드는 많이 있겠죠. ETF가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가? 자, ETF를 제가 검색하는 사이트들을 펀 ETF와 그 ETF 책 같은 데 이용한다 했잖아요. 거기서는 산업별로 검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산업 기준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윅스 기준이에요. 윅스 기준이면 유틸리티도 하면 윅스 기준으로 뜨거든요.
들어갔더니 ETF가 없어요. 우리나라 거는 ETF가 없어요. 근데 인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요. ETF는 50억 밑으로 떨어지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억을 채우기 위해서 ETF를 출시하진 않죠. ETF 회사들은. 이게 100억 더 넘어서 1000억 이렇게 커져야지 결국 여기에 일정 비율, 보수, 우리 많이 배웠어요? 이 보수를 받기 위한 건데 요거 출시하면 50억 간당 하고 많이 가봤자만 100억 해가지고 이거 돈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거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없는 겁니다. 일반 펀드는 많이 있겠죠. ETF는 없습니다. 자, 결론을 제가 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 시간이었습니다. 연금 투자자가 지금 이런 산업 기준을 보면서 ETF들을 쭉 한번 훑어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자, 첫 번째, 산업, 기업 공부를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면 그냥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해보자. 이거 은근히 필요해요. 왜냐? 우리 옛날 공부할 때 생각해봐요. 뭐 할지 대한 고민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월요일에 언어, 화요일에 수학, 그 다음에 뭐 지리 이렇게 요일별로 짜놓으면 그만큼 쉬운 게 없어요. 사탐, 과탐 이렇게.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삼두, 이두, 가슴 근육 언제 하지? 뭐 해야지? 배 언제 하지? 그것 때문에 2분할, 3분할 이런 공식들이 다 인터넷에 돌고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독파하는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스타트는요. 산업 레포트입니다. 산업 레포트 쭉 읽는 걸로 해보고요.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하죠? 기업 레포트 읽어보면 되겠죠? 산업 레포트만 읽어도 여기 단계에서도 ETF는 매수가 될 겁니다. 왜냐? 다 있으니까요. 매칭이 되는. 기업 단위에서 레포트를 쭉 읽어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치 투자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론. 내가 관심 있는 섹터부터 공부하자. 자, 쭉 흐른 걸로도 쓸 수 있는데 내가 관심이 느껴지고 있는 섹터가 있다면 그거부터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섹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일했던 몸담았던 곳은 금융이잖아요. 저는 금융 섹터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몸을 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어느 회사는 뭐 생보를 많이 하고 어느 회사는 뭐 펀드를 많이 팔고 어디는 PF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어디에는 주식 거래가 많고 그런 식으로 특징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경쟁하면서도 같이 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깻님이 혹시 부모님이 몸을 담았거나 내가 몸을 담고 있거나 그런 섹터 뭐가 떠올라요? 울산이니까 현대. 아, 현대자동차, 현대차랑 그 뭐죠? 급식으로 들어오는 거. 현대그린푸드? 아, 그런 쪽.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근데 촉이 오냐면 예를 들면 울산이니까 현대차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진짜 널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술자리나 명절에 만날 때마다 되게 힘들어요. 잔업 진짜 많아. 왜? 야, 저기 우리가 만든 뭐 제네시스 아니면 우리가 만든 뭐 EV 자동차 하나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공장 계속 돌려도 모자라. 이런 말 자체가 엄청난 정보 습득이 오히려 가져갈 수 있어요. 되게 당연한 것들이. 그리고 이제 급식 관련된 곳에서도 사람 계속 뽑아. 언니 지금 쉬고 있어. 난 같이 일할래. 막 알아보고 있어. 왜 그래요? 이러면 우리 회사가 너무 장사 잘 돼가지고 사람 계속 뽑는다고 해서 친구 넣어주려고. 이런 생활 속에서 있는 것들도 다 힌트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삼성일푸드, 현대그린푸드, CJ 프레시웨이 상장 많이 돼 있잖아요. 삼성은 안 돼 있지만 그런 거부터 공부를 해볼까? 섹터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윅스 기준 구분법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내가 뭘 원하든 ETF로 거의 다 있다. 유틸리티 같은 거 없어가지고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저격수가 될 거냐 산탄총을 쏠 거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ETF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계좌니까요.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를 찾는 정도의 공부는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산배분 또는 국가분산 또는 산업분산 중에 하나는 꼭 하자. 자산배분하면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자, 국가분산 한다면 주식 또는 지수만으로도 포트를 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스피랑 코스닥을 지수 뭐 이렇게 포트 짰다고 나누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소용없잖아요. 국가분산 했다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말씀드렸던 요거 산업분산을 한다면 주식만 담는 건데도 상당한 포트폴리오 효과가 생깁니다. 굳이 깻님처럼 자산배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또 지수를 사는 거는 제가 추구하는 거랑 수익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지금 오늘 배웠던 이런 산업 ETF들을 담아야겠죠. 근데 이거 담을 때는 꼭 산업분산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한 5개 정도 담아도 된다 했잖아요. 네. 5개 고르면 돼요, 이제? 네. 오늘 과제 내줄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 연금 시리즈 찍기 전까지. 언제 찍을 건데요? 몰라요. 너무 바빠요. 지금 요새 너무 바쁜데 틈틈이 해놓고 제가 준비됐나요? 찍읍시다 하면 바로 찍을 수 있게 골라놨나요? 그러면 내일부터 뭘 하면 되냐면 다 정해줄게요. 산업 레포트 읽어야지. 자, 오늘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윅스 기준으로 윅스 자 퀴즈 돌발 퀴즈
윅스 뜻이 뭐죠? Wise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단어 퀴즈 많다. PDF 뜻 뭐죠? 이거 알아요.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 자, 정답. 퀴즈 낼 거 많네. 돌발로 이런 건 내줄까? MSCI 뭐죠? MSCI 지수. 모건 스탠리 모건. 캐피탈 인덱스.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이긴 하죠. I가 하나 더 있어야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인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과제 윅스 기준으로 10개의 산업을 말씀드렸어요. 네. 10개의 산업 레포트를 2개. 하루에 2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일은 에너지 2개. 모레는 소재 2개. 비슷한 걸 좀 찾아서 해요.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렇게 꼼꼼하게 안 읽어도 돼요? 그래도 읽어봐요. 아니, 지식이 되니까. 읽고 안 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개씩 읽으면 10일이잖아요, 대략. 그러니까 대략 우리 한 2주 정도 뒤에 이거 찍는다 생각하고 2주 동안 매일 요거 읽은 거 과제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5개를 뽑아. 5개의 ETF를 뽑아서 골라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그 다음으로 지금 진도 나가야 돼요. 뭐요? IRP 해제하고 지금 6개월째 얘기하고 있어요. IRP 해지란 얘기를. 어쨌든 해제하고 우리가 연저 열기로 했죠? 연저 열어서 저거 5개 담는 것까지 이제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게 담으면서 나오는 궁금증이나 이런 것도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5개 고르는 게 그 다음 과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금 저축의 컨텐츠였지만 우리가 중간에서 한번 찍고 넘어가주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윅스 기준으로 산업 분류, 대분류 10개를 이렇게 ETF를 같이 보면서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자산 배분 포트를 짤 때도 이 주식 파트를 채워야 되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 나스닥 100, S&P 500 또는 코스피 200을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 비중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유망해 보이는 그런 산업 정도로도 채울 수 있다는 거를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거 훑어봤을 때도 아직 정확하게 감이 안 와가지고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산업 리포트를 보는 방법 알려줬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선택을 하면 조금 더 딥하게 파서 ETF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무턱대고는 못 고르겠는데요. 전형적으로 납득하기 전에 매수 못하는 스타일. 납득하기 전에 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는 납득이 돼야지 사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약간 이런 거죠. 기업 분석을 하려면 그래도 어디까지는 봐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생겼는데 ETF 하나 안에 50개씩 들어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다 하고 산다면 ETF 투자 할 이유가. 그렇죠, 없어지죠. 근데 어쨌든 전 산업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를 움직이는 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많이 안 봤잖아요. 보통 기업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산업 쪽으로 돌아와요, 다시. 내가 왜 이렇게 답을 못 찾지라는 걸 봤을 때 조금 더 나무와 숲 그리고 지구라는 걸 봤을 때 지구가 시장이라면 나무는 종목이라면 숲 정도 이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그동안 보지 않았던 산업 레포트를 읽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했던 거 보시면서 나도 자체적으로 과제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본인이 고른 5개의 섹터를 적어주신다든지 이런 거 적어주시면 또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올라오면 같이 하면 되겠네요. 다음 날부터 2개씩. 네, 약간 따라하기 영상처럼 되어가고 있네요. 자, 본인 거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 시리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진도, 실제로 계좌 개설을 더 하고 매수하는 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윅스 기준으로 ETF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